네, 어서 오세요. 마감 스트레이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악재를 모두 덜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 저점 부근에서 악재는 좀 덜어내고 호재의 무게를 실으려는 그 노력이 지수에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단 양대 지수 빨간불이지만 시장에 대한 확신이랄까 자신감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상단은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 탄력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오후장 함께 대응해 보시죠. 먼저 위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을까요? 장 초반부터 빨간불이긴 했는데 상승폭이 더욱더 확장되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22포인트 정도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구간.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에서 2% 이상으로 상승폭을 확장시키면서 전체 지수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라인 도전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수 다음엔 수급 보셔야죠. 오늘 강력한 수급 주체는 바로 기관입니다. 오전에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오후에 드라마틱하게 좀 늘려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연속적인 매물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2,600억 원 넘게 지금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은 매도 쪽으로 지금 팔자세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입니다. 공통적으로 IT 업종을 사고 있다는 점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짚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어느 업종에 집중되는지 오후까지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역시 상승 국면이 펼쳐집니다. 장 초반부터 신호가 왔고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이 대형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2차전지 소재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대형주가 탄력을 받고 그리고 지수에도 오름세가 나타나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포인트 정도의 상승세 860선까지 지금 회복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도 역시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힘이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나오는 매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금융투자 쪽에서 그리고 투신권 쪽에서 매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그래도 단단한 쪽으로 위쪽 순매수 500원 가까운 매수 우위 포지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빨간불 나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작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짝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박시원의 이슈 픽업 저희 첫 코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지금이 변동성 장세긴 하지만 대형주에 대해서 접근을 서서히 해갈 그 타이밍이란 조언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자, 랭킹5 시간에는 시장의 이슈들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실적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엔터주는 호실적이 일단 나오긴 했는데 성장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방향으로 매도 포지션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아이디어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의 한수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수급적인 특징을 잡아서 시장 공략법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셔야죠. 필식에게 궁금해 하신다면 지금 종목명을 남겨주세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저희 접수받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저희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마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스트레이트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분 1초가 소중한 당신. 지루한 광고에 리모컨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MTN의 화끈한 편성. 오후장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감 스트레이트.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부터 이슈 진단, 마감 라이브 중계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오후장.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세요. 네, 박소연의 이슈 픽업으로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의 글귀는 요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겨운 목소리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나의 계좌가 녹아내렸다라는 얘기서부터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주식에 그냥 손댄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그냥 곡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인데 위기에서 기회로 가기 위한 종이 한 장 넘기는 게 요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풀렸었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수는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례없는 활약장을 펼쳤었죠. 근데 기억하세요? 코스피가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던 2020년도 3월. 그리고 그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지수는 3,300포인트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 나도 주식 투자하면 수익을 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는 이제 시기에 놓여지게 되면서 연준의 긴급한 어떤 금리 인상 어떤 시간표들이 짜여지면서 시장을 위축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구간까지 지수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오늘장은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보다는 추가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 며칠 전에 하고도 있더라고요. 지금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의 평균 PER이 16.8배인데 이게 평균 기업들의 퍼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한 13배 정도까지 더 떨어져야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큰 손들이 참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게다가 강달러 현상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외국인들은 하염없이 우리 주식을 던지고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3월에 4조 8천억 원대 외국인 팔고 나갔고요. 4월에는 5조 원 이상.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는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지났죠. 1조 4,200억 원 팔았고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3, 4월에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5월에는 생각보다는 이전만큼 팔지는 않네. 그리고 오늘도 생각만큼 팔긴 파는데 그래도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네 하는 생각을 요즘은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냥 무조건 팔고만 있는 걸까요? 사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1등은 기아.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시장 밀릴 때도 버티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죠. 통신 섹터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들 이제 우리 에너지주 봐야 된다는 얘기 많잖아요. S-오일 오늘도 강하고 이 종목 많이 샀습니다. 금융주 그리고 성장성이 여전한 하이브 같은 뭐 엔터주들도 많이 사는 그런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실적은 주가를 대변하는 함수다라는 이야기가 있듯 그러면 올 한 해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만한 기업을 찾는다면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한다면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그런 종목이 뭐가 있는데를 찾아봤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증권사에서 호평을 내놓는 올 한 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종목을 이름만 따와봤는데요. 대충 이러한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서부터 DB하이텍, SK텔레콤 등등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범피 로드.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 이틀 주식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의 코너가 아마 소용이 없는 코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트를 잘 구성을 해놔서 1년 뒤쯤에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맛보려 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지금이라도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한 분을 모셨거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 할 거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예고를 잠깐 해드렸다시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이 최근에 그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예. 어제 밤새 또 찾아봤죠. 아, 예. 그랬더니 대부분의 첫 코멘트가 뭐 반쪽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좀 약간 살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네. 제가 했던 게 저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좀 옛날 거여서 제 네. 경력이 좀 짧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럼요. 예. 저희가 뭐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이제 공지를 드리던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간략한 분이 아니라는 거 네. 다시 아니요, 한번 전혀 강조를 아닙니다. 하면서 네. 윤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올라요. 네. 그래도 뭐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를 때는 또 기분은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센터장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좀 명료하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 무엇을 봐야 되나. 네. 그럼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대 다가서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이럴 때 불안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환율이 이렇겠죠. 근데 길게 보면 한국의 지수를 대표하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더 직설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이런 회사들이 아주 최적의 투자 시기가 이럴 때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외국인 지분들도 상당히 줄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좋아질 거에 대한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뭐 상황이 더 악화될 거란 말들이 막 늘어날 때 지나고 나서 보면 꼭 그럴 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너무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준에서 무슨 말을 했다 뭐 이런 거 고민하실 시간이 있다면 네. 그냥 뭐 대표하는 기업들 좀 쉽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더 힘들고요. 오히려 지난 우리가 3,100, 3,200일 때 삼성전자 뭐 8만 원, 9만 원일 때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들 사셨다면 왜 이제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하시는 건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악재가 충분히 방영했다는 논리랑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논리가 막 부닥치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하거든요. 결국 이보다 주가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이 가격 정도는 복원될 회사들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시장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7만전자에서 살짝 깨졌었던 때, 장중 이제 처음으로 깨져서 뭐 69,500원 이렇게 호가 형성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뭐 그냥 공격적으로 샀어요. 예. 그런데 그 레벨이 완전 깨지고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는 좀 무서워서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국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진 상황에서 네. 무엇을 선택할까 하면, 또 환율이 이 정도 와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들의 계속 끊임없이 매도할 것 같지만 매도가 좀 정체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질문하셨으니까 좀 첨부하자면 역사적 PBR 평균이 한 1.2배인데 이 정도 가격입니다. 본다면 뭐 평균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평균 이상은 온다는 의미니까 이럴 때를 보통 주주가 되는 기회로 우리는 보통 표현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걸 강조드리는 거고요. 네, 다시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고 또 이제 세부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환율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네. 뭐 달러 이제 치솟 쓰면서 원달러가 또 이렇게 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물가 가장 맞습니다. 뭐 걱정거리라고 하는 그 물가, 그놈의 물가가 뭐 잡힐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연준의 긴축 행보는 더 빨라진다, 더 뭐 가파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런 우려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당분간 앞으로도 우리가 좀 악재로 생각할 만한 그런 거리라고 계속 보십니까? 어떤가요?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거죠. 오늘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말했지만 제때 금리를 정상화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게 실수 만회를 위해 가지고 너무 강한 긴축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한 1% 정도인데 네. 대략 사람들 생각에는 뭐 컨셉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75에서 3% 정도까지는 최소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1%에서 3%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그래봤자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아, 그럼 3.5에서 4%까지도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다가오는 맞아요. 거죠. 네. 또 하나는 설령 이렇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물가를 잡더라도 우리가 연준이 제시하는 2%대의 어떤 금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책 금리를 한 4% 보내더라도 안 잡히면 어떡하지? 옛날에 과거에 경기를 망가뜨려서라도 어쩌면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 한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죠. 근데 저는 이럴 때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 미국 경기 엄청 좋게들 보셨었거든요.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미래라는 거는 바로 현재 시점에서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정책 금리 한 3% 정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 목표치는 좀 약간 뭐 꺾여 내려오는데 한 3% 전후까지 용인해 준다면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뭐 경제가 부러뜨려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레벨이 괜찮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면은 맨 처음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이전 그림인데 좀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과거에도 위기 상황 보면 한 6% 넘어가야 되거든요. 뭐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자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와 미국채와의 차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낮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아마 금융위기적 상황을 전제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기다 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뭐 0.9배를 깨고 내려갈 때가 보통 위기적 상황인데 그게 뭐 2,500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뭐 저번에 2,550 뭐 이 정도 레벨을 우리가 뭐 두려워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차곡차곡 괜찮은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게 이제 네. 분명해 보이긴 한데 이게 매일매일 또 주식 시장을 또 열어보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애간장이 높고 뭐 그냥 답답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어쨌거나 뭐 지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당분간은 그냥 요즘 상황처럼 그냥 변동성 크고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변동성은 커지겠죠. 근데 이제 시장을 바라보실 때 주식시장만 바라보시면 굉장히 더 불안해질 수 있는데 외환시장을 바라보시면은 네. 시장이 굉장히 인계수준에 많이 와 있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떻게 됐든 간에 원화가 좀 약해졌고요. 달러는 네. 강했죠. 네. 엔화 같은 것도 매우 싸졌으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엔화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통화 중에 하나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경기도 좀 그렇고 또 금리 정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굉장히 약한데 과거에도 위안화가 이렇게 보통 약할 때는 결국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언제쯤 돌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좀 건너뛰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위안화는 계속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안화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에 많이 연동되는데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어느 정도에서 멈출까? 뭐 이게 주식시장에 얼마나 상관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 아까 서출 기업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려면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야겠죠. 늘어나려면 어떤 때 늘어날까요? 글로벌 경기가 좀 선행지수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그때 지표 중에 하나가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아래에 있는 OECD 경기 확산 지수라는 건데 뭐 간단한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선행지수 나라들의 전월차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냐를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10월 정도에는 저점을 찾을 것 같거든요.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뭐 가을 정도의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긍정적일 것이다. 특히 수출주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이 시점에서만 자꾸 판단을 하시면 암울해 보이지만 가을 정도의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네. 아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것이고 물론 그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도 선행수 저점 정도 나와주면 그때는 일단 우려도 좀 완화될 것이고 분명한 거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때 현재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국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한국 증시 이탈 현상은 오늘도 이 시각 현재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강도 자체가 조금은 좀 줄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며칠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괜찮은 종목은 담아라. 그런데 이 괜찮은이라는 이 범주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이제 좀 아리송한 분들을 위해서 네. 좀 팁을 주신다면요. 그럼 뭐 우리가 체계적 리스크라고 해서 시장 전체가 다 빠지는 게 있고요. 비체계적 리스크라도 기업 자체 위험이 있는 네. 게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위기는 무조건 기회가 아닙니다. 현재처럼 물이 빠지는, 소위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기업 자체 위험이 있는 기업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가 포트폴리오 편입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빼야 되느냐에 관한 거죠. 결국 이랬을 때 빼야 되는 기준은 기업 자체 위험은 뭘까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적자나고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나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최근에 여러 성장주들의 충격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후에도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흥미로운 거는 연준에서 계속 그 말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나가게 할까 했을 때 그런 성장에 대한 주식들에 대한 좀 부담감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그렇게 정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 좀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대안이 되는 건 뭐냐? 숫자가 나오는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구조적 변화라는 게 뭐 거창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흔히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P 곱하기 Q잖아요. 거기서 비용, P를 빼준 것이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라 본다면 첫째는 비용을 올리는데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좋겠죠. 근데 그 기업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 맞아요. 관심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저 주가 오르니까 또 이제 곤란해졌어요. 뭘 곤란할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오히려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는 회사도 매우 중요하죠.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을 회사요? 줄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건비를 줄이는 회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앞에서 좀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연준이랑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거는 일시적 비용인데 인건비는 굉장히 구조적이거든요. 최근에 임금이 올라오는 게 두려웠는데 네. 이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자구를 위해서 뭐 골프장 회원권을 팔거나 사람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코스트를 갖다가 줄이는 기업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 누가 더 많이 팔면 되는데 많이 파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최근에 수출 대형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캐파 증설이 있는 기업들이 좋겠죠. 최근에 이제 뭐 여기에 연동시키는 게 뭐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 이것도 연동시키지만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캐파가 증설되는 사이클이 나온다면 네. 막 특히 거기 환율 효과가 나올 때 특히 그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제일 먼저 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완성차가 좋구나. 반도체도 좋구나. 이렇게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좋냐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른데 가장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막연한 내러티브, 뭐 스토리텔링에 의한 성장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난 뭐 MFT 뭐 이런 개념들은 좀 유행을 했던 거에 불과했던 거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숫자로 찍힐 수 있는 성장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단순한 시장이 되어 있지 않나.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일단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현재 우리가 담아야 될 그런 업종이 아닐까. 네.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뭐 캐파를 늘리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최근 또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동차 값 올리면 또 그만큼 또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추려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또 이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또 괜찮은 수익을 또 맛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체크를 할게요. 그 뭐 NFT를 비롯한 뭐 메타버스 뭐 나름의 이제 고성장을 우리가 꿈꿨었던 그런 종목들을 다 꺾여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2차 전지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도 캐파 증설이 되고 있고 좋죠. 거기는 이쪽으로. 네. 거기서도 이제 뭐 폐배터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네. 그렇지만 2차 전지에서는
좀 더 주목되는 거는 소재에 관한 것들일 것 같고요. 오늘 특히 강해요. 네, 또. 근데 소재가 가는 게 좋은데 이제 밸류가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또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저희들도 커버리지 하는 종목들이니까 네, 네. 아 그래 다들 뭐 그런 뭐 아까 저기도 나오네요. 뭐 첨보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단순히 뭐 중소형주라고 해서 다 안 돼. 뭐 이렇게 저거 개념은 아니죠.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뭐 LG화학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볼만한 때도 온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뻔한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뻔한 시장에서 뻔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네. 뻔한 시장에서 너무 복잡하게 하기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좀 쉽게 가자. 우리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 받쳐주고 우리 또 뭐 좀 소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 딱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이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어려워요라고 하십니다. 네. 뭐 5월 남은 한 달 그리고 이제 다가올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신다면요. 여기도 오늘 새로운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 보고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 세상은 원래 복잡합니다. 원래 복잡한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하나의 인과관계로 중론이 모아져 가지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 때 되면 그때 조용히 주가가 돌아서고요. 그러니까 다들 새로운 세상이라고 외칠 때가 네, 되면 네. 주가는 내려갑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자체보다 인과관계를 궁금해하거든요. 왜 빠지고 있고 왜 오르고 있고 이런 호기심은 투자 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는 뭐냐면 이 컨센서스로 모아진 인과관계의 반대편이 기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뭘까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는 쉽게 안 잡힐 것이다가 현재의 컨센서스화 되고 있습니다. 네. 같으면 제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 반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강등도 끝없이 격화될 것 같지만 뭔가 둘의 개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최근에 그런 흐름도 있죠. 관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추론을 풀어가시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런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강점이 있고요. 아까 이제 자동차도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건 보시면요. 네. 제어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굉장히 내려갔죠. 원래 차 한 대 파는 인센티브 많이 줘야 됐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변화들이 그게 멀리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멀리 않은 시점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더 좀 쉽고 평이한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뭐 이렇게 시장이 현재 컨센서스처럼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네. 뭐 반등할 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버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기간과 네. 투자 자금이 다마 제각각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좋아요라고 말씀드려도 난 한 달 뒤에 필요한 자금인데 삼성전자 지금 뭐 부어서 우리가 한 달 뒤에 뭐 무조건 수익 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각자가 기업도 우리가 재무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각자의 재무구조를 봐야겠죠. 제가 관여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이런 건 있죠. 저 증권사 직원들은 맨날 나오면 좋다고 사라고만 한다. 참고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들 하우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자 같은 경우에 막 계속 목표 주가를 한 8만 원대 초반을 계속 유지해왔던 하우스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런 우리가 유동성을 갖고 밸류를 결정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밸류의 할인 요인을 극복할 만한 매출 성장이나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존재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 사회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요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결국은 비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업이 뭐냐를 그 아이디어만 갖고 좀 찾아보셔도 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있는데 비용을 통제 못한다면 아무리 주식투자를 잘하는데도 아마 돈을 못 의미 벌겠죠. 없죠. 아무 네.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 재무제표를 보듯이 진짜 스스로의 가계 재무제표부터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네. 그렇게 해서 가계 재무구조를 통해서 개선시킨 현금을 갖고 주식을 사놓으신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이 큰 기회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캐파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가격 전가력 있고 숫자로 실제로 찍힐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르는 그런 노력을 저희 마감 스트레이트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